예, 2024년 오늘 8월 21일입니다. 음력으로 7월 18일이 되겠는데요. 저도 올여름에 매우 더웠는데 약간 몸살 기운도 있고 몸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이참에 이제 제가 여름 휴가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 수, 목, 금, 토, 일까지 그래서 지금 그 위에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아버지 엄마도 계시고 또 요양보호사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여름에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책도 좀 많이 사고 또 공부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 학술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아주 국가의 주도 아래 천하의 훌륭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학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지난 100년은 모두 다 돈 벌고 자식 출세시키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나라가 망조가 되고 개판이 되었습니다. 이 개판과 망조를 만들게 된 것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오시오니 같은 이런 사람을 뽑게 내버려 두었던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라 이낙연이 조국이라든지 이런 년놈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서민과 중산층을 대신하고 우리가 남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자주민주 통일 연방국가 형태의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까지의 그런 지방자치적인 연합 단계의 정치 제도는 안 되고 완전히 분권화되어 있는 그런 연방국가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 일을 잘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위대한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매우 큰데요. 자, 오늘 제가 여름 특집 방송으로서 샤머니 제국과 공화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샤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샤먼 제도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결론만 말을 하면 이 샤먼 제도는 양단의 이분법적인 양단의 매개자적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문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행정사법 입법과처럼 샤먼제도도 바로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의 고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급사회적 형태를 두는데 샤먼 제도에서 말하는 이 사문체제는
계급적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는 방식이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레라든지 향약이라든지 마을 공동체라든지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과거의 품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군사계급이 강해지게 될 때 계급화가 강화되고 폭력성이 강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폭력성이 그걸 본 것이 우리가 원나라 때 진기적하니 대제국을 이루었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폭력성이 동반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자에 들어와서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르는 폭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히틀러가 폭력을 저지른 거라든지 그 다음에 파시즘들이 가지고 있는 스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어마어마한 폭력성을 동반하고 있고요. 지금도 미국 연방 제국이 중심이 돼서 지금 이제 그 중동을 때리게 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그 전쟁 같은 것들이 이것이 지금 현재도 얼마나 강한 폭력성을 동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봉건 제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건 제도는 바로 유산 봉건 제도가 서양의 중세 때 봉건 제도, 그 다음에 공자가 살았던 조나라 때의 봉건 제도, 그 다음에 일본이 쇼군을 중심으로 해서 번을 중심으로 했던 다이묘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그 봉건 사회, 이 세 가지가 이 바로 샤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봉건 제도는 바로 샤먼 제도에서 나오는 방식의 샤먼 정치 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요. 우리 박용수 선생님께서 샤먼의 제국, 샤먼의 무명을 책을 2권 쓰고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샤먼의 사상, 샤먼의 제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박용수 선생님께서 책을 한 20권 정도 이렇게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 책만 잘 정리해도 샤먼의 사상과 샤먼의 제도는 저는 충분히 책에 나온다고 믿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공부를 우리가 저라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국가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고요. 올여름에는 제가 아주 몸살 기운도 많고 몸도 별로 좋지 않고 기분도 매우 다운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여름을 이기고 있습니다. 저 근자에 제가 좀 목돈을 좀 들여가지고 또 책을 좀 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서 제가 쓰다가 보니까 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쓰게 됐는데요. 특집인 만큼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설명을 곁들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먼의 제국의 제도라는 것은 바로 이 샤먼 제국의 이 정치적인 제도는 바로 핵심이 봉건국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양의 중세 봉건제도라든지 우리 주나라의 봉건제도, 그 다음에 왜 일본의 봉건제도, 이것이 바로 샤먼의 정치제도에서 나온 봉건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요 봉건제도는 우리가 말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큰 의미에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여기에 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서양의 중세 봉건제도, 주나라의 봉건제도, 그 다음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일본의 봉건제도, 이것이 이제 같은 형태의 사문제도에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나라, 상나라는 바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재정일체의 바로 사회, 제사장 사회죠. 이 말은 제사장 계급과 군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은나라를 이었던 주나라는 바로 완벽한 제사장과 군권이 분권화되었다는 뜻이고요. 제사장과 군권이 분권화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거느리고 있는 서국들이 이제는 봉건국가로서 분권화되어 간다는 뜻이고, 서국들이 분리 독립되어 간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급과 군권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과거에 천황이 유명무실한 제사장 계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일본은 강력한 쇼군이라는 그런 장군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뭐 이수신 장군, 뭐 권율 장군과 이런 거는 전혀 게임이 다른 완전한 통치자로서의 그 실력자를 우리가 쇼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은나라에 이미 샤먼 제국에 편성된 서국이 그러니까 봉건이 서서히 분리된다는 말이 되고, 제사장의 힘이 약해지고 군권이 강화된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주나라를 세운 임금이 바로 무왕이기 때문이고, 그 아들 문왕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했죠. 자, 그래서 왜 조선반도에는 없는지, 일본의 봉건국가가 있는가? 이는 샤먼 제국에 편입되어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죠. 자, 제사장인 천황은 유명무실해지고, 쇼군 장군은 완전한 군사권을 가진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거죠. 여기에 우리가 번이 있고, 번 밑에는, 번에서는 다이묘가 그것을 이끌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통치하는 방식을 우리가 봉건 통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반도에서는 왜 이게 샤먼 제도가 사라졌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흥왕 때 바로 572년에 572년에 바로 이차돈의 순교와 함께 바로 뭐냐면 불교가 공인되고 바로 샤먼 세력이 몰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차돈의 순교가 527년인데요. 이 527년 이때부터 샤먼 제국은 바로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제사장과 뭐 천황이라 부르기도 하고 교황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다음에 왕은 군사계급이라 부르기도 하고 쇼군 왕이라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봉건 국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진한이 신라인데요. 이게 제사장 계급이고요. 마인이 군사 계급이고 고구려가 되고요. 변한이 생산자 계급 백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527년도 이차돈의 순교와 더불어서 1910년까지 우리가 한일 병탐되기까지 약 1400년 동안 전제 왕군 국가가 나라를 다스렸고요.
이제 대한민국만이 민주공화정으로서 바로 생산자 계급인 변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 빛골, 그 다음에 우리가 5.18 광주, 이런 민주화 운동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맥락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변환인 생산자 계급, 그 다음에 불경의 변환의 소국인 신라상고문고 가야육국, 이게 이제 민주공화정으로 가는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제사장 계급의 시대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군사 계급의 1400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바로 생산자 계급이 중심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자로서 변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백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변환의 소국인 불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 많이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신기하게 서로가 관통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별로 목소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구 유럽의 봉건제도, 두 나라 봉건제도, 일본의 봉건제도는 모두 샤먼의 제국에 편입된 부도라는 점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공화정의 뿌리인 이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리아라 그러죠. BC 356년에서 32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33살에 이제 죽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 지중해 문명권은 샤먼 제국에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샤먼 패권이 힘을 잃게 된 시기는 로마에 의한 100년 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장악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00년 동안의 포에니 전쟁인 것입니다. 로마가 이걸 이끌었는데요. BC 264년에서 146년 사이에 이때부터 로마 제국이 본격적인 발전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화정, 여기서 말하는 공화정은 귀족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샤먼 3세 세력과의 투쟁의 역사에서 이 공화정의 세력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AD 527년에 2차 dun인 순교와 함께 북풍왕 때 불교 공인이 되고 1910년 한일 병탐이 되기까지 약 1400년 동안 전제 왕군 국가로서 군사 계급이 소위 말하는 망 계급이죠. 고구려 계급이 권력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강의했지만은 이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은 샤먼 제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한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공화정의 도전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화정은 불과 11년 만에 무너졌고, 이후에 다시 소국이 분리되어서 샤먼 제국으로 편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마천이 말하는 이 진시황은 누구인가 이거죠. 이 사마천이 아주 요물의 인물인데요. 이 사마천이 말하는 이 진시황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적한 사람이 바로 박용수 선생님이시니까 박용수 선생님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진시황은 알렉산더 대왕을 진시황이라 하는데, 진시황은 BC 259년에서 210년 동안에 49살까지 살았다고 지금 현재 위키백과 같은 데 기록이 됐는데, 이 진시황은 가상의 인물이고요. 실제로 이 진시황은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시황은 다름 아닌 이 알렉산더이고요. 즉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진시황이 BC 259년에서 210년에 49살까지 살았다고 이 사마천이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 최초의 황제로 중국을 통일하고 여러 개혁을 통해서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어 인물이며, 이는 사마천이 후한의 사고로서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진시황은 100년을 차이에 둔 동일 인물이며 박용수 선생께서는 알렉산더가 진시황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임을 샤먼 제국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서양이 구분될 수가 없고 여기서 사마천의 자기가 얼마나 인류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이때에는 인도라는 나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령도 모두 지중해 문명권이 있었던 패권 국가이다 이거죠. 춘추 시대 공자와 공자 제자들의 학당도 모두 중국 국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역사, 삼국, 신라 고구려 백제도 고구려 427년, 백제 468년, 신라 488년에 조선반대에 들어왔듯이 공자사상 6.25를 받들고 있는 이 사상도 국부에서 정착했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부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국부에서 정착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자 유교 사상이 국부에서 크게 유행하였다는 말이 되고 그때의 그 서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공자의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 된다. 공자가 쓴 춘추, 시경, 논어가 모두 한자로 쓰여지지 않고 과도문자인 서령문자, 색인문자, 페르시아 문자로 쓰여졌다는 것, 이거는 명확히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양 철학과 사상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만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말하면 헬레니즘은 페르시아 정치 사상에다가 이 페르시아 정치 사상은 바로 유교 사상인데요. 이 샤먼 제국에 편입된 제사장 아닌 군사 계급과 왕이 중심이 되는 봉건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죠. 여기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 마케도니아, 로마로 이어지는 공화정 이데올로기, 귀족공화정의 정치 대립이 우리가 고대사의 정치 모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서양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결합하여서 유일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로 나아갔고요. 동양은 헬레니즘과 샤먼 제국과 결합해서 군사계급 왕과 관료, 과거 시험으로서 관료 정치로 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양은 중세 암흑기로 접어들었고 비잔틴은 예술, 건축, 지방분권으로 오히려 천년을 더 지탱하게 되었다 이거죠. 자, 동양은 관료사회가 되어 나중에 타락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세계 최초로 알렉산더가 동방진출은 군사계급 왕이 패권을 확장시킨 대사건이고 이후 많은 정치 지도자가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이거죠. 뭐 징기즈칸이 그렇고 야우라 보기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샤먼 제국의 문명을 이해하지 않으면 인민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백성을 바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군사계급의 승리를 자축하는 역사만 배웠지 여기에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샤먼 제국의 부활이다 이거죠. 그 마침표는 국민주권자로서 바로 민주공화정을 이루는 데 있다. 예, 제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